진짜 이해되는 사회가 시작된다. 올리드 사회!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리드 사회의 중계동 호랑이 이경태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친구들, 드디어 우리 교재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왔어요. 1강부터 오늘 이제 25강이거든요. 1강부터 25강까지 25강 우리 친구들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우후! 네, 우리 PD님도 수고 많으셨고 박수 한번 주세요, PD님. 박수만 치고 있어요.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래야지.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지. 마지막인데 뭐 나 다시 안 볼 거잖아. 좋잖아. 그죠? 다시 안 볼 거라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다음 강의 찍을 때 또 부를 건데 또 상당히 좋아하고 있네요. 사람이 끝을 잘 맺어야 되는데 웃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도시 내부 구조랑 그 다음에 도시 문제,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마지막 강의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 이제 보면 못 보잖아 이제, 그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 선생님 얼굴 보기 힘들고 아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한번 잘 쳐다봐봐요. 25강 보니까 나름 선생님 얼굴도 이제 정감이 가죠? 그렇게 선생님 뭐 인상이 험악한 건 아니에요. 인상이 험악한 건 아니야. 선생님 어디 가서 인상이 뭐 나쁘다고 이런 소리는 안 들어. 인상은 좋은데 생긴 게 왜 그래? 뭐 이런 거지. 뭐 인상이 험악하진 않아요. 계속 보다 보면은 정이 가는 얼굴이야. 우리 친구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얼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주제 3 도시 내부 구조랑 이제 주제 4는 뭐 배울 거냐면 여기 있네요. 도시 문제와 대책,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거 배워볼 거예요. 주제 두 개를 합쳤으니까 또 내용이 많겠지? 그러니까 얼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도시와 촌락을 비교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시가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이 도시 내부 구조는 뭐냐면 그 도시 하나가 어떻게 공간이 나눠져 있는지 그거를 배우는 거야. 알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 도시 내부가 지역이 어떻게 분화,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왜 나눠져 있을까? 그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일단 의미부터 볼게요. 도시가 성장하고 기능이 다양해져. 도시에 점점 도시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 성장하겠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막 다양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 내부가 어떻게?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해요. 공간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어떤 공간들이 있냐면, 업무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업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공업 지역.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업무, 상업, 주거, 공업 이런 식으로 도시 안에서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나눠져 있냐고. 원인 및 과정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나눠지게 됐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미니 특강! 그렇지. 돌 플러스 I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뭐냐면 도시 내부가 지역 분화 나눠졌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배우기로 했죠. 짜잔, 선생님이 이제 PPT를 한번 만들어 봤어. 보자. 요 파란색 전체가 도시 하나라고 봅시다. 도시 하나라고 보고 도시의 이제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요.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 A 지점 같은 경우는 이 도시 전체의 이제 중심에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의 어떻게 끝에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 만약 이 지점에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지점 사는 사람들은 A에 가는 게 가까울까요? B에 가는 게 가까울까요? 그치, A에 가는 게 가깝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B에 가는 게 가깝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그치, A에 가는 게 가깝겠죠? 즉, 뭐냐면 도시의 어느 지점에 살든 A는 항상
접근하기가 쉬운 거야. 근데 B는 이 B 주변에만 살아야지 B에 접근하기 쉬운 거지, B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B와 접근하기 어려운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즉 A는 뭐가 높다라고 하냐면 접근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접근성이 높다. 즉 접근하는 건 뭐냐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도달하기 편리한가, 이걸 말하는 건데, A 지점은, 이 도시에 있는 A 지점은 어느 지역에 있든 접근하기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반면에 B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안 좋은 지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요 A는 도시의 중심이라고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심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B는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A 지점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아. 즉 뭐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장사를 하면 잘 돼, 안 돼? 잘 되지. 즉 유동 인구가 많으면 장사가 잘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주인이 그 임대료를 많이 받을까? 조금 받을까? 아, 많이 받겠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장사가 잘 되는데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지대, 즉 땅을 빌리는 대가야, 대가. 당연히 접근성이 높으면 지대는 어떤 거야? 지대는 높겠다. 반면에 접근성이 낮으면 지대는 떨어지겠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가는 뭐냐면 땅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지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땅의 가격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대가 떨어지니까 땅의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 도심의 중심에 위치해, 즉 접근성이 높아. 그래서 지대 지가가 다 높게 나타나는 거고, 도시의 외곽에 있어. 그럼 접근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지대 지가가 다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하면 지대는 땅을 빌린 가격이고 지가는 땅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심에서는 어떤 현상, B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도심에서는 집심 현상이 나타나요. 집심 현상. 그리고 외곽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심 현상이 나타나. 이게 뭐냐면 봐봐. 여기는 장사가 잘 돼.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들려고 한단 말이야. 높은 가격을 내야 되지만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집심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장사가 잘 안 돼.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어떻게? 땅 가격이 싼 걸 원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거? 주거 지역이나 공장 지역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될 필요가 없잖아. 그치? 넓은 땅, 싼 가격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몰리는 거야? 이 B로 몰리는 거야. 이렇게 B로 몰리는 걸 뭐라고 해? 외곽적으로 몰리는 거를 이심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 이거부터 먼저 보시면 도시 중심은 뭐가 높은 거야? 지대. 땅의 대가가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 중심일수록 땅의 지대가 높지만 이 도시 외곽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땅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집신 현상은 뭐냐면 중추관리기능, 고급 삼정 등이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업 본사, 중추관리 기능이 뭐가 있냐면 기업의 본사나 은행의 본점, 관공서, 고급 호텔, 백화점 같이 높은 지대 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애들만 모여드는 현상. 이걸 뭐라고 그래? 집신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심 현상은 뭐야? 주거나 공업기업 같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 학교, 공장들이 이 이심 현상으로 인해서 이 외곽 지역, 같은 말 주변 지역, 이곳으로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왜 기능이 나눠지는지 우리 친구들 이해되셨죠? 네, 미니 특강 끝!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죠? 왜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지, 도시대부가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죠? 그럼 도시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시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도심이 위치했고 그 바깥에 중간 지역, 그 바깥에 이제 외곽 지역, 도시 가장 외곽 지역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 외곽 지역이라고 부르는 교과서가 있고 주변 지역이라고 부르는 교과서가 있어요.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말이구나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그 바깥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이거 바깥으로는 도시가 커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에서 중간 지역과 외곽 지역 사이에 뭐가 나타나냐면
부도심, 도심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부도심이라 그래. 우리 친구들도 있죠. 학교에 반장이 있어. 무슨 반장도 있어? 부반장도 있지. 반장이 너무 바빠. 그럼 반장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게 누구야? 부반장이지? 똑같은 거야. 도심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부도심인 거지. 이해되셨어? 네, 우리 친구들이 또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도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도시야. 예를 들어서 요거가 이제 서울이야.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위성 도시들은 경계가 다른 거죠. 행정구역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서울이라면 뭐 이거는 뭐 성남이 되겠고 요거는 뭐 의정부가 되듯이 다른 도시인 거예요. 우리 친구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미리 얘기해 주면 미리 이 부도심도 일부 기능을 분담해. 근데 뭐도 일부 기능 분담하지? 이 위성 도시도 아까 일부 기능을 분담한다 그랬잖아. 선생님 구분이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지? 선생님 미리 얘기해 주면 이 부도심은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거예요. 아, 도심의. 이 위성 도시는 이 도시 전체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거예요. 구분되셨죠? 아, 부도심은 도심의 일부 기능이고 위성 도시는 도시 전체의 일부 기능을 분담한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요 도시의 중심인 도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도심은요, 영어로 CBD. 또 오랜만에 영어 한번 나왔네요. 선생님의 또 한국어 발음 들어갈게요. CBD는 뭐의 약자냐면 C, 센트럴, B, 비즈니스, D가 끝내줘요. 디스트릭트.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리트. 무슨 뜻이냐? 중심 업무 지구라는 뜻이다. 센트럴 중심이잖아. 비즈니스 뭐 일을 하는 업무. 디스트리트는 지역 뭐 지구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센트럴 중심 업무 지구라는 뜻이에요. 도심은. 알겠어요? 그래서 도시의 가장 중심 뭐라고 딱 생각하면 되냐면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알 거야. 명동, 종로, 을지로 이런 데가 이제 도심이야. 서울의 가장 중심이잖아. 그거를 생각하고 내용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방에 사는 친구들도 그 각 지방의 가장 핵심 지역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놀러 가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노래방, 술집, 게임방 이런 거 엄청 많은 데 있지. 그런 데가 도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니면 지방에는 좀 백화점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 있는 지역,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도심이 그렇다. 도심은 우리 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봤지만 뭐가 좋다 그랬어. 그렇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랬지. 어디에 살든 도시에 어디에 살든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도달하기가 쉽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단 말이야. 접근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뭐가 좋아? 지대도 좋고, 그렇지. 지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땅값이 비싸. 한 달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 대표적으로 서울의 도심이 명동 있죠? 아까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죠. 명동은 딱 한 평에 2억이야. 거기에 학교가 있다고 생각해봐. 와, 운동장이 한 몇백 평 되죠? 한 4,500평 될 거야, 운동장이. 근데 거기서 공부 맨날 안 하고 애들이 거기서 맨날 축구하고 있어. 한 평에 2억인데 거기서 축구하고 있어. 교장 선생님이 뒷골이 땡겨 안 땡겨? 땡긴단 말이야. 그래서 도심에 있던 학교들이 어떻게 다 막 외곽으로 나가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도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좋은 곳에 학교 다니는 거야. 한 평에 내가 축구하는 곳이 2억이란 말이야. 한 평에. 알겠지? 축구에서 골 넣고 세레머니 해봐. 한 100m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한 50억의 땅을 뛰어다닌 거야. 세레머니 하느라고. 알겠어?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서 지대 지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돼? 비싸잖아. 비싸면 어떻게 이용한다 그랬지? 비싸니까 어떻게? 그렇지. 집약적으로 이용한단 말이야. 집약적으로 이용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떻게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고층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고층 건물. 그래서 도심에 가면은 빌딩이 다 기본적으로 막 20층이 넘어. 왜? 한 평에 2억이 넘는 데잖아. 그럼 어떻게 1층짜리를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높게 딱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도심은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냐면 중추관리 기능. 너무 어려운 말이 나와서 중추관리 기능. 중추관리 기능은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기업의 본사 아니면 은행의 본점 아니면 관공서 있죠. 시청 같은 거. 서울시청. 서울시청도 서울의 한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저렇게 비싼 지대 지가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전문적인 서비스업 있죠. 호텔 같은 거. 아니면 백화점인데도 백화점도 그냥 백화점 들어가면 안 돼. 어떤 백화점 들어가야 돼? 백화점 본점. 그래서 명동에 가면은 무슨 백화점 본점이 있어. 거기 가면 또 명품관 같은 데서 비싼 거 파는 거. 왜? 이 지대 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중추관리 기능, 전문 서비스업, 고급 상점, 명품관 이런 것들이 분포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도심에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요. 인구 공동화 현상. 이건 또 뭐지? 인구 공동화 현상은 뭐냐면 주간에는 인구가 어때? 도심에는 주간에 많지. 왜? 중추관리 기능, 전문 서비스, 고급 상점, 중추관리 기능. 각종 회사들이 다 어떻게 도심에 몰려 있어. 그 다음에 상업 기능들도 몰려 있어.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르르 막 거기 가서 있잖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간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야간 인구는 어떨까? 야간 인구는 상당히 적어. 왜? 여기는 상당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 아파트 같은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에는 인구가 많은데 야간에는 인구가 없어. 그래서 밤에는 비어 있단 말이야. 이 도심이.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와 관련된 그래프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프 봅시다. 짜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봅시다. 도심이 요 가운데 있어. 그리고 요 빨간 색깔이 뭘 의미하는 거야? 주간 인구야. 도심에는 주간 인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네. 반면에 야간 인구는 뚝 떨어졌네. 와, 이만큼의 인구 차이가 난 거야. 왜? 밤에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자야 되잖아. 자야 되니까 어떻게 자기 집 주거지구 다 외곽적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구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봐봐. 주간에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려고 막 도심으로 몰려. 근데 그래서 주간으로 뭐 어떻게 출퇴근을 하지. 그래서 야간에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주간에는 막 도심으로 출근을 하니까 아침이랑 저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그렇지. 교통 체증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야. 이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교통 체증도 발생하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더 이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부도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반장, 부반장, 도심, 부도심. 도심의 대신 역할을 하는 거야, 대신. 그래서 뭐냐면,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거야.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해. 도심은 근데 왜 도심이 됐지? 그렇지. 교통이 발달해. 왜? 교통이 발달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도심이었잖아. 그럼 부도심은 아까 저기 시도에서 봤다시피 도심이랑 좀 떨어져 있는 외곽 주변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도심도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도심도 당연히 뭐가 발달한 곳이야. 그렇지. 교통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야. 어떤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냐면 환승할 수 있는 곳 있죠. 환승. 예를 들어서 막 지하철이 3개가 겹치는 데가 있어. 우리 친구들, 서울 사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 고속버스 터미널역 알아요? 고속버스 터미널역? 강남에 가면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지하철이 무려 3개가 지나가요. 7호선도 지나가죠. 9호선도 지나가죠. 또 몇 선? 3호선도 지나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고속버스가 다 있단 말이야. 여기는 교통이 어떻게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기도 접근성이 높아, 지대도 높아, 지가도 높아져. 그래서 도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도심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백화점과 같은 어떤 기능? 상업이나 오락 기능 같은 것들을 분담할 수 있는 거야. 도심이 가진 상업 기능 같은 걸 분담할 수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부도심은요. 근데 좀 도심과 달리 좀 외곽 지역에 있잖아. 그래서 어떤 것도 분포하냐면 주거 지역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선생님 대표적으로 어디 예를 들어줬죠? 고속버스 터미널 예를 들어줬잖아. 거기 가면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주거 지역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역으로 갈게요. 중간 지역은 도심 바깥이고 그 다음에 누구와의 사이야. 그렇지. 외곽 지역의 사이에 있는 게 중간 지역이야. 말 그대로 중간이야, 중간. 중간에 있어. 그러면 이런 거지. 여기와 여기 사이야. 여기 사이야. 봐봐.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중간에 있으니까 얘랑 성격이 어떻게 같이 나타난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어떻게 혼재,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요 도심에 있는 거 어떤 거, 뭐 상업 기능도 있겠죠. 반면에 요 외곽 지역에는 주거 지역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업, 주거, 뭐 공업, 그다음에 뭐 학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여기는 성격을 알 수가 없어. 그냥 다 혼재되었기 때문에 중간 지역은 그런 성격이 있다.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환경 개선과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는 열심히 뭐가 진행되는 곳이냐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다시 개발을 하려는 재개발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외곽 지역은 어디냐면 도시의 가장 외곽 또는 주변 지역으로 하는데 여기는 일단 대규모적으로 도시에서 가장 바깥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땅값이 싸죠. 그래서 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누구? 주거 지역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주거 지역. 그 다음에 공장도 돈을 벌긴 하지만 공장은 뭐가 넓어야 돼? 땅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업 기능도 여기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지역.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뭐가 같이 많아야 되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다니는 그래 학교가 여기서 엄청 많단 말이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명동 한 평에 2억인데 거기서 축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교장 선생님 뒷골 땡긴다고. 그지? 그래서 주거 지역이 많은 학교들도 원래는 도심에 많았는데 다 지금 외곽 지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거 지역에 따라서 학교도 많아진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도시의 가장 외곽.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그린벨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 개발 제한 구역. 더 이상 이거 바깥으로는 도시가 커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딱 정해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밖으로는 도시가 확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에 지나친 뭘 막기 위한 거예요? 네, 도시에 지나친 확장을 막고 뭘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은 보통 어디를 경계로 삼냐면 산을 경계로 삼아요. 도시의 산. 그래서 뭘 확보하냐면 녹지 공간. 녹지 공간 확보하기에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특히 얘는요. 서술형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왜 설정했냐? 서술형으로 요거를 쓰는 거 상당히 잘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사, 도시 문제와 대책,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도시 문제는 왜 나타날까? 도시는 왜 문제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어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케어해주잖아. 그지? 케어해주기 위해서 그 관련된 기능들도 많이 몰려서 도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에 뭐가 많아서 인구와 기능, 이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게 도시 문제예요. 알겠죠? 어떤 도시 문제들이 있냐? 종류. 도시의 각종 뭐가 부족하냐면 기반 시설이에요. 기반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상하수도 이런 거 있죠? 도시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인구와 기능이 밀집하면서 이 기반 시설이 그 인구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너무 밀집이 되니까. 그래서 각종 기반 시설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교통 혼잡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주택이 부족해져요. 그 다음에 뭐야? 사람이 또 많으니까 무슨 문제도 생겨? 환경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구나. 교통, 주택, 환경 문제들도 생기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문제, 그럼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어떻게 해? 해결을 해야겠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 문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나눠봤어요. 일단 교통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통 문제는 왜 일어나냐? 자동차가 너무
많기 때문이야. 자동차가 너무 많아. 그러면 자동차가 많으니까 어떤 문제 나타나죠? 교통체증. 막 1km 가는데 30분씩 걸려. 선생님 출퇴근하는데도 막 1시간, 2시간 걸리고 차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또 차가 많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중교통도 부족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돼? 대중교통이나 주차시설을 어떻게 많이 확보를 해주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해줘야 되고 대중교통도 많이 늘어나야 돼. 지금 막 버스랑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랑 지하철도 상당히 많은데 더 늘려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택 문제 봅시다. 주택 문제는 왜 일어나냐면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지는 거야? 말 그대로. 그렇지. 주택이 부족한 거야. 선생님도 결혼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남자라 보니까 아무래도 집을 마련해야 돼. 선생님도 이제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어떻게? 서울에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20평인데 뭐 집이 1억 5천, 2억씩 해요. 선생님 언제 돈 벌어서 집 사? 그래서 주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도 생겨요. 그 다음에 주택이 있긴 있는데 어떤 주택? 그렇지. 불량 주택이 상당히 많아. 불량 주택이 상당히 많은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일단은 좀 주택이 싼 곳에, 이제 서울 주변에 도시들을 건설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건설한 게 뭐였다고? 신도시였다고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이 불량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시를 다시 발전한다. 도시 재개발 사업 같은 것도 하면 된단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있어요. 교통량과 쓰레기가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물이 오염돼요. 또 뭐도 오염돼요. 대기도 오염돼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쓰레기 문제도 생겨요. 쓰레기 문제. 그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폐수 정화. 물 오염이야.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폐수 정화 시설을 마련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대기 오염 같은 거.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기 오염이야. 그래서 우리 버스 뭘로 바꿨지? 청정 연료 버스로 바꿨잖아요. 천연가스 버스. 그지? 그래서 청정 연료를 보고 바꾸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분리 배출하면 되잖아요. 재활용 쓰레기 따로 버리고 종량제 본토에는 버릴 쓰레기만 버리고 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 같은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살기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살기 좋은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냐? 뭐가 좋아야 되냐면, 삶의 질이 높아야 돼. 삶의 질? 삶의 질이 뭐예요? 또 궁금하잖아? 선생님이 삶의 질은요, 저 PPT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선생님은 빨리 갈 거예요. 우리 카메라는 천천히 따라오세요. 알겠죠? 네. 네, 카메라 천천히 따라오셨나요? 네, 선생님 너무 빨리 가고 안 보였지. 마지막이라고 한번 쇼 한번 해봤어. 네. 삶의 질은 뭐냐면, 이게 삶의 질이야. 개인의 행복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주관적인 개념이야. 나는 삶의 질이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삶의 질이 나빠. 같은 조건에 살아도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잖아.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런 삶의 질은요, 어떻게, 뭐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PPT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왔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로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질적 지표는 뭐냐면 주변 환경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행복감이나 생활의 편리성이야. 나는 여기가 상당히 행복해.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은 참 편해. 주변에 편의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질적 지표, 질. 그 다음에 양적 지표는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수준은 어떤지, 고용 수준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양적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느끼는 게 뭐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또 이어서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삶의 질이 높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살기 좋은 도시에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 살기 좋은 도시인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일단 기후적으로는 어떠냐면 기후적으로는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 저는 사는 곳이 엄청 추워요. 그럼 살기 좋은 도시 아닌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환경은 어떻게 상당히 쾌적해야 돼.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규모는 어떠냐면 인구가 너무 많으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야. 그래서 적정 수준, 딱 적당한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지 살기 좋은 도시다. 그 밖에 이제 편의시설도 많아야 돼. 편의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막 이런 편의시설이 막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편리한 교통. 내가 딱 나가자마자 바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탈 수 있어야 돼. 그런 편리한 교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복지 혜택. 도시마다 복지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좀 특별한 도시들은 복지 혜택이 상당히 좀 좋은 도시들이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떤 도시가 이렇게 복지가 좋은지 그걸 따로 얘기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복지 혜택도 우수해야지 살기 좋은 조건의 도시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상당히 주관식으로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협조도 잘 얻어야 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기관의 주민들과 어떻게 같이 협조를 잘 해야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도대체 현재 지금 살기 좋은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로 준비했어? 미니 특강. 그렇지.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살기 좋은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나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살기 좋은 도시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 봅시다. 첫 번째는 과천시가 있네요. 과천시 아까 배웠는데 무슨 도시였죠? 그치, 위성 도시였고 어떤 기능 가지고 있다? 그치, 우리나라 행정 기능을 가진 과천시였죠. 과천시는 뭐가 있냐면 배달 광자재? 뭐야 배달 강자재? 강자를 배달하나? 어떻게 강자를 배달하지? 맞아요. 강자를 배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요. 10명 이상의 가족이나 그 동아리 같은 곳에서 그 과천시에 요구를 하는 거야. 우리 10명 넘었어요. 우리 이런 강좌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보내주세요. 하면은 과천시에서 그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이 선생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와, 뭐 이런 도시가 다 있어. 상당히 좋은 도시죠? 선생님 살고 있는 그 노원은 뭐 하고 있는지 노원 구청장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배달 강좌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배달 강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화 공연, 그 다음에 시민의 사회 참여 활동이 활성화도 되어 있다. 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도 이제 알겠지만 뭐가 있는 곳이냐면 그 서울랜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녹지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기 상당히 좋은 도시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과천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천안시가 그렇대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문화 공간이 상당히 확충되어 있고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과천시와 천안시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볼게요.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거죠. 오스트리아 수도가 이제 빈인데 이건 세계 1위야.
세계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힌 게 이 빈이야. 왜 그러냐? 일단은 이 빈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와 노인복지 제도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음악과 예술이 발달했어요. 여기 빈이 어떤 곳이냐면 오페라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여기서 태어난 곳이기도 하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상당히 넓은 녹지 공간이 나타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인데 여기는 이민족을 차별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래요. 그 다음에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질의 꾸리치바. 브라질의 꾸리치바는 어떤 도시냐? 땅 위에 지하철이라는 버스 교통 시스템이야. 버스인데 지하철같이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와, 무슨 이 버스인데 버스가 무슨 지하철역 같이 생겼죠. 이렇게 하나, 둘, 막 버스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이걸 굴절 버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상당히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도시가 이 브라질의 꾸리치바예요. 그 다음에 넓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의 70%를 재활용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상당히 유명한 도시가 브라질의 쿠리치바예요.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미니 특강 끝! 네, 이제 미니 특강 잘 보셨죠? 선생님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6번 문제부터, 주제 3의 6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도시 중심에 대한 설명이래요. 접근성이 좋아, 지대가 높다, 그렇다 그랬죠. 야간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야간의 인구가 더 많다? 아니죠. 야간에는 주거지역이 없죠. 왜? 지대 지가가 너무 비싸니까 주거지역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야간에는 인구가 없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 내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이죠. 틀렸고, 많은 주거시설, 주거는 외곽 지역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거가 많은 학교도 당연히 외곽에 있다 그랬죠. 틀린 얘기고요.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얘기죠. 이건 외곽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네, 틀린 얘기죠. 정답이 몇 번이야?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번 문제. 다음 도시 내부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에 비해 B가 많은 걸 골라보래요. 우리 친구도 요 문제는 별표 쫙 해놓고 요거 딱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A, B, C, D 요거를 각각의 어떤 지역인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시고, 요 A는 뭐야? 도심이죠. B는 외곽 지역. 외곽 지역은 뭐가 많다 그랬지? 이제 주거 지역이 많아. 그래서 주거 지역이 많으니까 뭐도 많다 그랬어. 그치? 학교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백화점 수는 어디가 많아? A가 많은 거죠. 초등학교 수는 B가 많은 거고, 기업의 본사 수는 A가 많죠. 고급 상점도 A가 많고, 은행 본점도 A가 많죠. 그렇죠. B가 많은 건 뭐야? 그렇지. 2번. 7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도시 내부 지역으로 옳은 것은, 도시 내부 지역, 어디냐? 그 찾아보라 이거예요. 보자. 이 지역은 주로 도심의 상업 기능이나 오락 기능을 분담한다. 도심을 어떻게 분담한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대. 부도심이겠네. 그지? 도심의 가밀화를 해소한다.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그렇지. 교통이 발달한 곳이라 그랬죠. 네. 지하철, 버스 노선수가 많으면 대부분 환승역이 분포한다. 부도심 얘기하는 거겠죠? 네.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제 4, 5번 문제예요. 주제 4의 5번 문제.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쾌적한 주거환경 맞죠? 주민 간의 큰 빈부격차? 에이, 아니지.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면 그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지.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도와 안전성 맞는 얘기고, 또 온난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맞고, 공공시설 및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같은 대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 문제래요. 어떤 도시 문제일까 한번 봅시다. 뭐뭐시는 시내 여러 도로 주변에 가로수, 나무 얘기하는 거죠. 나무 숫자를 늘려 외곽 지역에는 주민들의
취할 수 있는 생태 공원. 공원도 하고요. 나무도 만든데 또 도심에는 생태 하천 같은 것도 만들고 하천 주변에는 주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거. 이거 왠지 환경 문제 같은 느낌이 나네. 그지? 일자리 부족 아니고 지역 간 격차도 아니고 출퇴근도 아니고 그렇지.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늘리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도시가 어딘지 찾아보라는 거야. 예로부터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음악과 예술로 유명했다. 모차르트의 도시 어디라 그랬죠? 오스트리아 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명했던 도시로 많은 역사 여적이 남아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와 노인복지 제도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넓은 녹지 공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빈을 얘기하는 거네요. 정답은 1번 됐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드디어 이제 주제 3, 주제 4 모든 문제, 그다음 내용 정리까지 다 해봤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친구들 우리 교재 드디어 다 끝냈어요. 네, 이제 2학기 교재 이제 또 갈 건데 우리 1학기 교재 선생님이랑 수업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어때요? 진짜 선생님 제목처럼 진짜 이해되는 사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렇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를 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줄 거야.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주면 교과서나 교재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 이 내용이 무슨 뜻이구나, 이 내용이 무슨 뜻이구나 계속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지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 억지로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여러 번 책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선생님은 한 3번 정도를 추천하던데 나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5번.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10번 정도를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내용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해하시면서 읽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교과서가 암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 내가 파악할 수가 있어. 그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하시고 학교 가서 시험을 보시면 100점 맞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동안 25강 들어주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지 1등으로 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결국적으로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